요 작업과 관련해서 오늘 코온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공감이라는 것, 엠퍼티라는 얘기, 혹은 우리가 조이닝, 미러잉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얘기들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근원적인 이런 통찰들이 시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감이나 조이닝, 미러잉,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잘 사용했던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오늘 치료 행위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아이콘이라는 분이에요. 오거스트 아이콘. 이건 아마 독일어 같으니까 이분은 비엔나 옛날에 오스트리아 제국에 살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콘이라고 영어로 발음하는 분도 있는데 어디에서는 아이치 호른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교육자예요. 에듀케이터인데 40대가 넘어서 정신분석가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자로서 성공적인 분이었는데 정신분석을 공부함으로써 더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해내신 분인데요. 이분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 중에 그 트윈 브라더가 이분이 19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캐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이런 배경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은 그 1908년부터 1918년까지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제국의 비엔나가 수도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어떤 면에서는 오스트리아 제국이 해체되면서 큰 변화를 겪는데, 과거에는 비엔나가 코스모폴리탄 시티였다고 보여요. 비엔나가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 있는 소년들을 위한 어떤 집이라고 할까요? 홈을 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1908년부터 1918년까지 그 매니징 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리 가정이라고 할까요? 매니징 홈인데 자기 원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10여 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1918년에는 이분이 딜링컨트 칠든이라고 하는 게 문제 아동들이겠죠. 문제 아동들을 위한 에듀케이션 센터를 만드는 또 작업을 해요. 그리고 1923년에 가면은 그 당시에 비엔나가 14개 구역이 있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디스트릭트가 14개가 있는데 거기에 각 디스트릭트마다 이 정신분석을 포커스로 한 에듀케이셔널 센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교육센터를. 그래서 1923년부터 이런 큰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프로이드가 1938년도에 떠나는데 1938년에 프로이드가 떠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분은 정신분석을 이런 문제 아들을 돕는 이런 교육, 재교육을 하는데 정신분석적인 통찰을 기반으로 이러한 활동을 계속 하셨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194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문제 청소년들을 돌보면서 이분은 하나의 천재였다고 그래요. 지니어스인데 이 문제 청소년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이런 분이었는데, 그 돕는 것이 나중에 공감이나 조이닝 기법을 이분이 창안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때 이분이 사용한 방법은 언오소닥스 메서드라는, 그 당시에 대학에서 가르쳤던 여러 가지 사이칼라지컬 트레이닝, 심리학에서 가르치던 방법 가지고는 자기가 돌보는 청소년들을 돌볼 수 없다고 느끼면서 거기에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독자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이분의 얘기를 프로이드가 이분에 대해서 쓴 카멘트가 있는데 여기에 warm sympathy with the fate of those unfortunate and was correctly guided by an intuitive perception of their mental needs. 이런 평이 나오는데 warm sympathy라고 하는 아주 따뜻한 공감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분이 쓰는 기법이 이런 warm sympathy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불행했던 아이들의 운명적인 상황에 공감해내서 따뜻하게 공감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unorthodox 메서드래. 뭘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힘든 처지에 있는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서 공감해냈다는 그것을 프로이드가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필요, 니즈를 어떤 직관적으로 잡아낸 거예요. 인투이티브 퍼셉션, 그 직관적인 퍼셉션이라고 지각이라고 할까요? 직감적인 지각을 통해서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잘 지각해냈다는 얘기. 그것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공감을 하게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분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프로이드의 딸인 아나 프로이드의 관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나 프로이드가 이분에게 정신분석을 공부하라고 권했던 것 같아요. 그 이분이 40이 넘어서 아나 프로이드의 권유를 받고 정신분석가가 됐어요. 그래서 40대 이후에 정신분석을 공부하신 분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분에게 좀 친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분의 분석은 폴 페더린이라는 정신분석가로부터 분석을 받았는데 이 폴 페더린은 아마 정신 분열증 환자에 대한 좋은 책을 쓰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 폴 페더린으로부터 분석을 받고 1922년에 비엔나 사이코 어널리틱 어소시에이션의 멤버가 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923년에 비엔나의 14개 구의 정신분석을 중심으로 한 교육센터들을 설립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1930년 리타이어 하는데 한 7년 정도를 아주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교육자로서 정신분석을 배경으로 한 교육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가르치기도 하고 또 훈련에는 이런 작업들에 많은 에너지를 쏟은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문제 청소년들과 만나는 방법, 이분의 독창적인 문제 청소년과 만나는 방법에 대한 책이 Wayward Youth라는 책을 1925년에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명성 있는 책이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주리히나 프라하나 베를린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다니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분은 1932년부터 잡지 리뷰 오브 사이코애널리틱 페다고기의 공동 편집자, 코 에디터로서 일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프로이드하고 프로이드를 따르는 분들이 이 비엔나를 탈출해서 결국 런던으로 많이 이주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으로 떠나가고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발발할 그런 무렵이니까 유태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해질 그때였죠. 그래서 프로이드와 그 동료들은 다 떠나갔지만 이분은 정신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들과 그리고 심리학자들 교육을 이분은 계속 하시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1946년에 비엔나 사이코애널리틱 어소시에이션의 프레지던트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에듀케이션 앤드 가이던스 카운슬러스,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교육 상담 카운슬러, 그 에듀케이션 카운슬러나 가이던스 카운슬러 하는 분들을 위한 세미나를 활발하게 개최하셨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끊임없이 교육자지만 정신분석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교육을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해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큰 업적은 정신분석 쪽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하셨는데 이게 소셜워크 쪽이죠. 우리 소셜워크들이 많으신 이 소셜워크 쪽을 개척한 개척자 중에 한 분이 있다. 그 정신분석을 기반으로 한 소셜워크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돌보는 과거의 방법을 과감하게 버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은 청소년들을 돕는 방법을 아주 새로 구축하셨는데 특히 어떤 반사회적인 경향까지를 보이는 이런 어려운 청소년들이죠. 현저하게 반사회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아이들도 있고 잠재적으로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이분이 봤던 것은 아이들이 경험했던 소셜 앤드 이모셔널 서포트, 그러니까 사회적이거나 정서적인 지지의 결여, 심각한 결여.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될 사회적이거나 정서적인 지지를 현저하게 지지가 현저하게 결여된 경우에 충분하게 받지 못한 이 지지 때문에 거기에서 이 아이들의 어려움이 유래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가졌어야 될 사회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의 결핍으로부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청소년기에 이렇게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청소년들을 도울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책임감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센스 오브 레스폰서빌리티를, 책임감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다시 사회에 적응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했어요. 프로이드가 아이콘의 훌륭한 작업에 대해서 칭찬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Psychoanalysis could teach him little that was new of a practical kind, but it brought him a clear theoretical insight into the justification of his way of acting and put him in a position to explain its basis to other people. 그래서 이분이 늦게 정신분석을 공부를 해서 정신분석에서 특별하게 어떤 기법을 배웠다기보다 이분이 그동안 잘하고 있던 것을 정당화시켜준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정말 잘 해온 것이구나라고 자기의 어떤 액팅이죠. 여기서 액팅은 테라피틱 액션이라는 오늘 주제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의 way of acting인데 이분의 어떤 치유적인 행동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치유적인 기법들, 치유적인 행동들에 대한 이론적인 통찰을 이분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진 어떤 좋은 이런 기법들을 다른 분들에게 잘 설명해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었다. 그래서 정신분석을 배움으로써 이분이 문제 청소년들을 잘 돌보던 그 기법들을
그 이전부터 잘 교육가로서 성공적이었는데 나중에 정신분석을 공부함으로써 정신분석의 통찰을 통해서 자기가 가졌던 여러 좋은 점들을 더 잘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더 잘 설명해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프로이드가 논평을 했어요. 이분의 저서에 대해서. 저서에 아마 서문에 쓴 글일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서 엠퍼티라는 얘기 혹은 조이닝, 미러잉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현대정신분석에서 조이닝, 미러잉 얘기를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고 또 자기 심리학 쪽에서 엠퍼티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면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분들 이런 이론들이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이 아이콘이라는 분이 코웃의 분석가였어요. 코웃의 최초의 분석가였어요. 유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코웃의 분석가였고 그리고 스파트니스가 유럽에 있을 때 스파트니스의 슈퍼바이저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정신분석을 창설한 스파트니스의 슈퍼바이저이셨고 그리고 코웃의 자기심리학을 창설한 코웃의 분석가였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자기심리학에서 쓰고 있는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라는 개념 현대정신에서 쓰고 있는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라는 개념이 거의 같이 여러분들이 비슷했을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코웃은 이걸 셀프 아브젝트 트랜스퍼런스라고 이름을 바꾸었지만 초기에는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개념들의 연원이 바로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오스트리아 분석가에게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는 코멘트 하시는 분도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기 심리학과 현대정신분석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이렇게 유사한 개념들은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 탐구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인상 깊게 들어오신 분이 이 아이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청소년 분석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 아이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